지식 큐레이터 하면 일종의 문화 선생님이신가요? 자회자가 굉장히 진행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굉장히... 이 책을 보면서 아니 점잖은 사람들이 진짜 싸우더라고요. 알랭드 보통 같은 경우도 뭐 격하게 얘기하고 네 사람을 한 자리에 모은 것 자체만 하더라도 물론 그때도 화제가 됐기 때문에 저도 그걸 아마 보게 됐을 텐데 매트 리들리하고 스티븐 핑커가 이제 낙관론이고 말콤 브래드웰하고 보통이 알랭드 보통이 이제 비관론 이렇게 양진영으로 나뉘어서 그만큼 재밌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번역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사실은 이 주제를 그렇죠. 생각해도 여전히 우리가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역설적으로 자기는 안다고 한 적이 없어.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파괴력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거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건데 그 소크라테스가 모르고 니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찾아가잖아요. 안다고 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계속 문답을 다이얼로그를 하죠. 여기 나오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는 그런 대화 어딘가에 있다. 사피엔스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5년 전쯤 나와서 지금 아마 7세, 8세 이렇게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사피엔스의 미래를 번역하신 전병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지식 큐레이터 하면 일종의 문화 선생님이신가요? 어떻게 선생님까지는 아니고요. 뭐 생사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클럽 오리진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무슨 직함이라 그럴까요? 보통 어쨌든 우리가 남한테 소개를 할 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고민을 하다가 제가 뭐 클럽 오리진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지식의 확산이라 그럴까? 뭐 그런 일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큐레이터라는 걸 붙여봤어요. 그래서 지식 큐레이터라고 제가 만든 거긴 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물론 뭐 그런 활동을 그 전에 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런 관련된 활동들은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일이나 책을 쓰기도 하고 번역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요즘 너무 많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뭐 책이든 영화든 음악이든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오히려 헷갈려할 것 같고요. 가이드가 필요한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술관 가면 그 그림에 대해서 뭐 설명해 주시는 분이 큐레이터가 있으시지만 지식 전반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렇게 숏컷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분들이 필요한데 제가 특히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알아야 될 사전적 지식이 많고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뭔가 좀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올바른 길을 인도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고요. 저는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고 좋은 글을 읽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사실은 내가 글을 쓸 수 없지만 좋은 글이나 권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잖아요. 저는 그 생각에 사실은 출발을 했어요. 특히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의 것들을 좀 많이 접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다 보니까 국내에 좀 소개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국내에도 물론 좋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뭐 세계 전체로 봤을 때는 당연히 외국에도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그런 글들을 보고 할 때마다 좀 국내에도 더 많이 뭔가 유통이 되고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출발했습니다. 제가 영화 그린 나잇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린 나잇, 녹색 기사죠. 아더왕 시절의 얘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정말 누가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 신화와 역사와 전설에 대해서 사전적 지식이 없으면 영화가 잘 안 들어오거든요. 물론 톨킨의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영화를 그냥 잘 따라가다 보면 뭐 스토리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백그라운드 뭐 그것이 상징하는 바, 의미하는 바 이런 것들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식 큐레이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직함이 현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착하는 어떤 직업의 한 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또 큐레이션을 하는 거죠. 제가 소설을 좋아해서 소설을 많이 보는데 오랜만에 머리를 회전시키는 그런 책을 봤습니다. 이게 멍크 디베이트를 옮긴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멍크 디베이트가 뭔지, 피터 멍크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디베이트 프로그램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사전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게 2015년 가을이나 뭐 그 무렵이었어요. 이게 이벤트니까 그 뒤에 이제 출판으로 되어 나왔었고요. 그 무렵에 저도 회사에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무렵인데 신문사에서도 국제부를 오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문화부에 좀 있었는데 영어를 그래서 잘하시는군요. 아니요, 그건 이제 뭐 생계 차원에서 필요했던 일이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눈에 띄었던 거죠. 외국의 뭐 저널을 비롯해서 더구나 이제 인터넷으로 넘어오면서는 웹사이트에 좋은 것들이 참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중에 이제 눈에 띄게 됐던 거죠. 물론 이제 멍크
디베이트 자체는 2008년에 아마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이라는 게 피터 몽크라는 그 네. 캐나다의 부호죠. 아주, 예, 갑부인데 금광채굴업자인가요? 예. 네. 원래 방송 장비 이런 회사로도 하긴 했었는데 여러 사업을 했더라고 보니까 언제 이제 금광을 네. 말 그대로 노다지를 예, 잡은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뭐 세계 최대의 어떤 금광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 사람은 전통적인 부자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맞아요. 예, 딱 그렇습니다. 네. 이 나치 시대 때 헝가리의 그 이제 할아버지 그 때에 예, 나치 점령 당하면서 도망을 나왔던 그 집안이에요. 네,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도망을 나오면서 자기 혼자 이제 캐나다에 정착이 돼서 네. 졸업하고 말 그대로 자수성가를 한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전기공학을 전공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금광은 뜻밖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샀던 게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큰 게 터져, 그렇게 되면서 갑부가 된 거죠. 당대에. 그러면서 이제 그 돈도 뭐 아시다시피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문화적인 쪽에 눈을 돌리게 되고 교육 쪽도 관심을 갖고 뭐 이렇게 된 건 것 같아요. 원래는 좋은 분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돈이 많으면 요즘 뭐 돈이 많은 사람이 뭐 자기 돈으로 우주를 여행을 간다든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다 하죠. 네, 우주 가기도 하고 그 사람도 워싱턴 포스트 샀고 뭐 여러 돈을 내놓기도 한데 그럼 아무튼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군데 그렇죠. 예, 손을 대기도 하죠. 근데 저는 재미있는 게 유대인들이 유독 보면 좀 그런 내력들이 좀 많이 보여요. 사실 거의 보면 유럽 어디엔가 그 유대인 자체가 흩어져 살다가 정착했다 싶은데 나치 어떤 자기 국가가 없고 땅이 없고 그런 다시 한번 이민을 오거나 옮겨 가서는 거기에서 또 이렇게 뭔가 성공을 하고 그걸 또 보면은 지식이나 문화 쪽으로 환원하는 그런 어떤 유형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든 또 무슨 성공을 하든 명예를 얻든 사실은 사람이 늘 결핍감을 갖는데 그것이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것인가 혹은 이렇게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정답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갖는 것 같아요. 그거를 돈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어쨌든 그 답을 같이 찾자 사람들하고 그리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 사람들 데려다가 공부하는데 지원도 하고 연구하게도 하고 이렇게 토론하게 해서 뭔가 아젠다를 던지자. 굉장히 좋은 생각 같아요. 예, 맞아요. 딱 그 문제 의식에서 보니까 이 오리아 재단이라는 걸 2006년에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 해에 보니까 뭐 그 디베이트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디베이트라는 게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토론토 대학에 또 그 만한 어떤 인프라를 투자를 해요. 국제 대학원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보면 눈에 띄는 게 사회자가 대단히 유능하잖아요. 이 박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영입을 해서 그 국제 대학원 운영도 맡기면서 또 이제 시민들 상대로 한 일종의 지계 교육 같은 역할은 이 디베이트를 통해서 같이 엮어서 진행을 하는 형식. 사회자가 굉장히 진행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이 책을 보면서 점잖은 사람들이 진짜 싸우더라고요. 알랭드 보통 같은 경우도 뭐 격하게 얘기하고 어쨌든 상대방에 대해서 뭐 비난까지는 아니어도 상대방 좀 비하하거나 뭐 조롱하거나 이런 것들 아주 서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의도된 건지 뭐랄까 토론의 뭐랄까 흥행을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좀 격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사회자가 잘 유도를 하는데 사회자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몰라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유도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토론 배틀은 정말 모더레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 사회 내에서 지적인 어떤 그런 기반이 충분해야지 이런 모더레이터들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적인 이벤트를 할 때는 그 기획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회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기획에 굉장히 깊숙이 영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 책도 마찬가지로 대담에 중요한 역할을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이죠. 지식인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그 영입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때 순발력 있게 섭외죠, 섭외. 섭외해서 또 그런 이야기들 오갈 수 있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4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일반인 분들은 알랭드 보통이 워낙 소설가고 철학적 소설가니까 보통에 대해서는 좀 대체적으로 알겠습니다만 여기 뭐 스티브 핑커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그 세 분에 대한 그 배경은 잘 모르실 테니까 살짝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말콤 글래드웰, 스티븐 핑커, 그다음 매트 리들리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대체로 어떤 분야별 이제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하다가 정말 큰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 와이드한 아젠다죠. 예, 아주 포괄적이죠. 네. 뭐 인류의 미래 모든 게 다 덮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제를 또 다룰 만한 사람을 또 이렇게 호적수를 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꽤나 성공적으로 잘 매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우리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저자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알랭드 보통이 대중적으로 아마 많이 알려져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예. 소설도 많이 팔렸고. 예, 많이 팔렸고 그리고 요즘 뭐 국내에서도 유행하는 좀 어떤 에세이류 이런 것들도 보면 알랭드 보통이 개척하다시피 한 그렇죠. 특유의 장르 같은 것이 될 정도로 유명하고요. 예전에 에세이는 잘 안 팔렸었는데 보통 때문에 이제 그렇죠. 많이 예전에는 수입해서 그걸 번역해 보다가 이제는 국내에서도 꽤나 그렇죠. 영향 있는 작가들이 등장을 해 쓰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스티븐 핑커는 보통보다는 좀 더 학계에 가까운데 학자에 가까운데 학자치고는 또 국내에 꽤나 많이 알려진 왜냐하면 굵직굵직한 책들이 이른바 벽돌책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언어 본능이나 빈서판 다 베개만 해요. 그다음에 뭐 인간 뭐 본성의 선한 천사 이런 책들도 아주 기록적인 두꺼운 책인데 그거 한 권 읽으면 그 성취감이 남다르죠. 그렇죠. 그렇다고 거의 마라톤 뭐 완주 뭐 이런 정도로 근데 이제 얼마나 그 완주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하지만 많이 이제 인용을 하거나 언급을 이 되는 책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유명세가 또 나름대로 있고 물론 뛰어난 학자입니다. 반면에 이제 매트 리들리는 그 두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고는 해도 이쪽도 보면 과학이나 이른바 이제 진화 생물학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꽤 잘 아는 저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 국내에도 많이 번역이 돼 있죠. 뭐 이성적 낙관주의자라든가 대표적으로 그다음 뭐 본성과 양육인가요? 이런 아주 중요한 테마를 다룬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콤 글래드웰도 사실은 알랭드 보통 못지않게 조금 결은 다르긴 하지만 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죠. 뭐 아웃라이어라든가 티핑 포인트 이런 책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꽤 많이 팔렸을 겁니다. 다 보면 나름대로 책으로 어떤 세계 차원에서의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네 명을 섭외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네 사람을 한 자리에 모은 것 자체만 하더라도 물론 그때도 화제가 됐기 때문에 저도 그걸 아마 보게 됐을 텐데 화제가 됐죠. 그래서 네 사람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매트 리들리하고 스티븐 핑커가 이제 낙관론이고 말콤 브래드웰하고 보통이 알랭드 보통이 이제 비관론 이렇게 양진영으로 나뉘어서 인류는 진화돼 뭐 한쪽에서는 그래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으로 디베이트를 붙였는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좀 약간 설득이 됐어요. 보통 알랭드 보통이 얘기할 때는 이게 맞는 얘기 같아. 그리고 뭐 핑커가 얘기하는 핑커는 사실은 여러 가지 10가지의 그 범주를 가지고 저 데이터를 제시했잖아요. 뭐 교육도 좋아지고 있고 전쟁도 줄었고 뭐 등등 질병도 많이 뭐랄까 이렇게 뭐 지금 무슨 코로나 시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 비하면 사망자가 줄고 뭐 등등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그것이 틀린 말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영화 쪽 DNA잖아요. 요즘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영화가 유토피아를 그린 영화는 거의 없거든요. 영화가 대부분 다 디스토피아하고 인류의 미래나 또는 지구의 미래, 특히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 전망이 많아서 저는 그쪽으로 많이 뭐랄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핑커나 매트 리들리가 얘기하는 쪽은 너무 지나친 낙관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어떤 말씀 물어보려고 했냐면 그러면 역자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이걸 번역하시면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오늘 팟캐스트의 이 책 구간인데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길래 또 다시 읽기도 했지만 그만큼 재밌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번역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사실은 이 주제를 생각해도 여전히 우리가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큰 주제이기도 하고 포괄 범위가 넓은데 제가 읽으면서 느낀 생각이 그때 번역할 때하고는 또 다른 판정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사실은 처음 번역할 때 그 제가 역자 소문 같은 데다가도 썼지만 처음에 번역 착수할 단계만 시작할 단계만 하더라도 나도 좀 더 어떤 이성주의자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스티븐 핑커나 매트 리들리 쪽에 한 6대4 정도라도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걸 번역하고 난 다음에 이미 이제 시점이 조금 이동을 했죠. 그때 무렵에는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무렵에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피로감이나 좀 부정적인 것들이 서서히 뉴스화되기 시작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복잡성이라는 문제라든가 연결성 자체가 순기능만이 아니라
다른 언급 부정적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등장하는 걸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는 쪽으로 좀 사실은 좀 기로색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저는 사실은 확실히 지금은 더구나 팬데믹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말콤 글로드웰이라든가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훨씬 커졌어요. 사실은 네. 지금 읽어보니까. 번역할 때 5년 전과 네. 팬데믹을 겪은 지금은 네.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투표를 하신다면 그럴게요. 네. 저는 이 그렇게 전반 부정적인 밝지 쪽에- 않다는 쪽에 그렇죠. 투표를 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재밌는 게 이 몽디베이트 토론 방식이 토론을 하기 전에 투표를 그렇죠. 하고 예, 네. 프리보팅을 하고 네. 토론 끝나고 나는데 얼마나 설득당인 걸 보여주는 네. 그 차이를 보여주잖아요. 큰 차이는 없었어요. 예, 네. 그때 뭐 70, 70 뭐, 몇 예, 대, 뭐 네. 1대 뭐 29 이랬다가 오히려 73으로 네. 오히려 낙관 쪽이 조금 더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 시점만 하더라도 사실은 특히나 캐나다나 네. 우리 세계 전반으로 볼 때도 크게 어떤 불안 요인 자체는 조금, 줄어들고 있었으니까. 조금 줄어드는 양상이었던 그게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그날 퍼포먼스에 있어서 이 뭔가 막 논리적인 네. 설득력에서는 아마 점수가 더 났을 수도 있어요. 네. 차분하거나 뭐 이런 그랬을 수 이런 있는데 연사가 더 중요했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만일에 지금 시점에 제가 이 토론을 재연했다 그랬을 때 보팅 결과가 어떨까 저는 79만큼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죠. 예, 저도 예. 그런 생각했고요. 사실은 현장에서 투표를 할 때는 사람들이 좀 희망 섞인 정서가 좀 개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 사실 속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인류의 생존이나 여러 가지 미래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본인 자체가 견디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할 때는 그런 게 좀 작동을 했을 것 같고요. 예. 돌아서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낙관적인 것은 아니야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알랭드 보통이 얘기했던 대목 중에 비관적 현실주의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죠.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포기하면 안 되는 어떤 현실을 어쨌든 개선해 나가고 그것을 고쳐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비관적 현실주의는 괜찮은 용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예, 저는 이 네 사람의 이 이른바 낙관이냐 비관이냐라는 식으로 양분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네 명이 또 조금씩은 결은 달라요. 예, 같은 진영이 있더라도 네. 어떤 강약에 있어서 그다음 어디에 주안점을 두냐에 조금씩 다른데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논쟁 자체를 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 네 명이 보면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뭐 다 망라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세계 어떤 지성 어떤 기회라 그럴까요? 이런 판도에 있어서 나름의 각각의 입장들 같은 거 어떤 지점에서 합류를 하다가 어디서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로서도 읽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알랭드 보통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전통적인 인문 쪽에 가까워요. 그렇죠. 종교 특히 강조한다든가 인간의 본성의 어떤 결함, 네. 어찌할 수 없는 결함 이런 복잡성 이런 것들. 오히려 이제 영화나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뭔가 우려스러운 네. 계속해서 성찰을 해야 되고 네. 사실은 어떤 합리적인 계몽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 이만큼 답답한 게 없죠. 네. 뭐 어쩌자는 거죠. 네, 계속해서 우리는 그럼 그 상태 그냥 어디 구원만 바라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워낙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합리주의적인 근대 쪽에 와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문득 큰 일을 터질 때 보면 사실은 이 고전적인 물음이나 인간에 대한 물음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구나라는 걸 그렇죠. 깨닫죠. 네, 네. 뭔가 많이 우리가 지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건가? 뭔가 다시 돌아가는 지점 같고 네, 뭐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보통 그때 번역할 때 그 무렵에 보통 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 토론에서 제일 퍼포먼스가 낮았다 이렇게 토론에 있어서는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지금 제가 관련된 문장을 읽으면서는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코로나라든가 큰 재앙 상황에 닥치고 보니까 그다음에 인간이 보여준 우리 지금의 네.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벌어지는 걸 보니까 인간이 결국은 그 지점에 있어서 우리는 뭔가 자신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사회주의가 실패했던 것도 알랭드 보통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도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만들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어떤 완전체로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거나 복잡한 이데올로기가 융합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뭐랄까 전형화된 무슨
도그마틱한 어떤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찰 없이 어떻게 인간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느냐. 그런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가 계속해서 배태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흥분하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저도 영화 쪽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 친구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어요. 만약에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이쪽에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게요. 그것도 어쩌면 지금 제가 팬데믹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 영향이 굉장히 크죠. 사실은 그만큼 큰 사건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이런 건 이런 일이 우리 당대에 없었으니까. 안 겪고 우리 세대에 물론이고 부모님 세대에도 사실은 네. 겪어본 적이 없었던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인문학적인 지혜나 거기서 이야기하는 진리에 해당되는 명제들은 굉장히 거시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평가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삶의 어떤 짧은 길이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네.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예컨대 여기서 지금 핑컨가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사실은 기후 변화 문제도 어떤 환경 문제나 이런 거 다 사실 경제학의 문제다.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논법이에요. 원전을 없애려면 태양광 패널이 다 전 세계적으로 보급돼야 되고 이거 다 사실 경제적 문제 아니냐. 그걸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재정적인 예산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뒷받침될 것이며 그렇다고 했을 때 그 비율을 어떻게 맞출 것이며 이거 사실 다 경제학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 없이 어떻게 무조건 비관만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어쨌든 단계적으로 주어진 지표나 지수도 늘 눈여겨봐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핑커의 얘기도 우리가 좀 뭐랄까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좀 다원주의자랄까요? 다원론자 입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과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과학이 우리 사회나 어떤 인류의 우리 그동안에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는 핑커나 맷 리들리 쪽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런 계량화라든가 수치화라든가 그다음에 과학이 아우를 수 있는 뭔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것 자체를 이제 모두로 있죠. 봐버리는 경우에 그게 일종의 또 하나의 어떤 편견이 될 수 있고 하나의 국한이 될 수, 한정지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너머에 대해서는 또 그 이상의 문제가 또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보통이라든가 글래드웰이 이야기하는 어떤 우리의 겸허함 같은 것들에 대한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건 정말 예리한 지적 같았어요. 그 군축 협상에 의해서 수십 년간 핵무기가 80%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1%만 남아 있어도 정말 가공할 무기이기 때문에 위험한 건 위험한 거 아니냐. 근데 자꾸 80% 예전에 뭐 60%였는데 70% 됐고 80% 됐다는 것이 가시적 성과이고 놀랄만한 진보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다. 이런 지적은 날카로운 것 같았어요. 계량화의 문제인데요. 네. 어떤 위험에 있어서의 아무리 수치화가 99.9 뭐 이렇게 가더라도 0.001%가 모든 걸 무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수명을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늘려서 결국 죽을 건데 그게 정말 얼마나 근본적인 의미가 있느냐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늘리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라든가 우리가 그 면에 또 강구하는 문제는 뭔가라는 걸 물어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인문적인 어떤 물음일의 어떤 파괴력이랄까 어떤 뒤흔드는 힘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죠, 사실은. 아니 저는 사실은 안 죽는 게 더 불행한 거 아닌가요? 사람은 일정 시기가 지나고 그렇죠. 그런 물음 자체가 과학에서는 사실은 다루기 어려운 거죠. 과학은 당연히 수치를 늘려가거나 위험은 줄여가거나 다 계량화라는 식으로 척도로 판별하니까 그 다 경제학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사실은 그 오늘날에도 보면 경제학 자체가 이 패러다임을 놓고 문제시 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과학도 그렇거든요. 과학이 오늘날에서 과학 사회학이라든가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리너 라투르 같은 사람은 과학의 어떤 진리 자체가 사실은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 이런 문제를 제기할 정도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래서 자꾸 철학을 공부하게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심핑커나 맷 리들리 같은 경우는 과학의 아주 대표적인 어떤 주자이긴 하지만 거기에 뭔가 가치 있는 듯한 내지 너무 자신하는 듯한 면모가 여기 분명히 드러나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개인의 행복감과 만족감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상대적 빈곤주의의 개념도 나오는데
뭐 연봉 8만 달러로 기준으로 삼나요? 연봉 7만 달러인가? 그래서 그 정도를 벌고 나면 12만 달러를 벌든 100만 달러를 벌든 행복 지수는 높아지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상대적 빈곤주의 같은데 그것은 결국은 개인이 판단할 문제고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는 그 실존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수화하거나 계량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거죠. 결핍이라는 게 네. 이 과학 내지는 경제학에 봤을 땐 데피스는 산술화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들어간 비용하고 베네핏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결핍이냐 행복이냐 이야기한다면은 보통이나 이런 인문적인 차원에서 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토론 중에도 계속 그게 아니라니까 계속 예, 서로의 어떤 네. 뭐랄까요 언어 자체에서도 사실은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무익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개념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네. 예,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다고 피터 생각합니다. 멍크도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걸 멍크 디베이트를 만든 거겠죠. 그런 그렇죠. 측면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행사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 토론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소크라테스가 지금까지도 계속 뭐 저뿐만 아니라 철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소크라테스가 역설적으로 자기는 안다고 한 적이 없어.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파괴력이 계속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모르는 거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건데 그 소크라테스가 모르고니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찾아가잖아요. 안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계속 문답을 하고. 다이얼로그를 네, 하죠. 네, 여기 네, 나오지만은 네, 네. 그게 변증법 이렇게 되는데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라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는 그런 대화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예. 그 영구 불변한 것도 아니고 네. 조금씩 우리는 그 극복할 뿐이지만 거기 머무를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 토론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예, 예. 항상 알고자 원하는 세상의 진리, 세상의 답 이런 건데 예. 그것이 한 개인의 생각이나 한 철학자나 과학자의 생각을 통해서 연구를 예.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예. 여러 사람들의 토론과 생각의 예. 합의와 뭐 예. 중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 디베이트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제도화한 네.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뭐 행사라 그럴까요? 이런 기획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낙관적이에요. 인간은 답을 찾아가는데 어쨌든 공존과 공생의 방법을 만들어서 찾아나간다 이런 측면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굉장히 유아 독존적이거나 고집이 많고 자기 생각만 하고 이기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토론 중간에는 막 서로 막 비하하고 막 조롱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합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도 인정을 하고 투표 결과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런 거니까 저는 보면서 이 책 자체가 또는 이 책의 방식 자체가 특히 한국 사회에 많이 적용돼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토론을 잘 못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이 책 번역하고 나서 많은 분들에게 토론을 잘해라. 토론 방식은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뭐랄까 이렇게 충고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번역을 할 때도 이런 토론을 소개한 뭐 이유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체 내용보다도 이런 형태의 사회적인 공론 같은 것에 우리가 좀 얻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긴 했는데 그 사이에 국내에도 여러 형태의 공론이나 이런 유형의 심지어 대담이나 강연 같은 것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뭔가 우리도 좀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아쉬움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있죠. 예. 그게 저는 사실은 문화적인 뭐 역량이랄까 사회적인 두께 자체는 이렇게 쉽게 뭔가 메워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뭐 여전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 더 많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작은 형태의 어떤 대담이라든가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요즘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자꾸 늘고 그걸 또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서서히 우리도 어느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도 토론이 습성화되어 있지 않는 그런 뭐 사회적 관습이 있어서 말싸움이 심하고. 예, 그래서 미디어가 중요해요, 사실은. 네, 그렇죠. 예, 네. 미디어가 중요한데 그런 걸 보자면은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미디어가 그런 역할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보면서 그래서 많이 웃었어요. 어떤 때는 뭐 서로 조롱할 때. 야, 저걸 듣고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인데 서슴치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서슴치 않게 서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유머의 대화 방식을 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읽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뭐랄까요, 좀 고단백의 유머와 고단백의 어떤 대화를 좀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그러게요. 네, 지적인 내용이 있는 토론 같은 부분이 국내에서 좀 많이 아쉽죠. 뭐 심지어는 그런 이름까지 뭐 썰전이라는 이름까지 유행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썰 가지고 뭐 싸움을 벌이는 듯한 인상을 받을 때가 참 많거든요. 어떤 본격적인 대담, 정말 듣는 사람도 뭔가 유익한 거 듣고 난 다음에도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던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권투시합이나 이러면 권투에 대한 모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하나 보는 것 같은 식의 어떤 대담이나 토론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해당 토론자가 뭐 자신이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든 아니면 뭐 저널 쪽에서 기반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든 간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신화, 고전 문학 뭐 이런 것을 다 통달하고 있으면 볼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 하는 걸 보면.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그 사회가 만들어낸 교육적인 어떤 인프라가 굉장히 충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야 사실 고전 문학 가르치고 신화 가르치고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그들이 나중에 무엇을 하든 간에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배울 게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토론이나 대담 자체의 어떤 사회적 교육 효과,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네. 책이 또 한 권이 나오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에요. 이것도 역시 멍크 디베이트를 풀어낸 그런 책이고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번역은 하시지 않으셨죠? 네.